훌륭한 수익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욕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266억을 팔아서 캐시아웃 했으면 제가 보기엔 부자가 안 되고 환자가 됩니다.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투자 방법은 한두 번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과거는 언제예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과거.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안 사요. 그리고는 나중에 저를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 사라 그래서 샀더니 왜 제가 사면 빠집니까? 그럼 제 대답은 네가 사서 그래. 근데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왜? 방향이 맞았기 때문인 겁니다. 방향이 맞으면 시간은 내 편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이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투자신탁운용 배재규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책을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는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겠습니다. 일정한 고정 수입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로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 것이고요. 제 방송을 오늘 다 들으신 분들은 이런 거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누구인지 좀 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고요. 직전까지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총괄을 맡았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삼성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ETF를 국내 처음으로 상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ELS도 여러분 투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ELS도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2022년부터 한국투자신탁운용에 와서 CEO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에이스라는 ETF도 제가 이름을 바꿔서 지금까지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가장 투자의 핵심은 지금 좋은 것에 투자하지 말고 미래에 좋을 것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래 성장에 장기 투자해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래 성장에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의 요건은 저는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방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하는 논리적인 부분입니다.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논리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한 이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변동성을 이겨내야 한다는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과 시간이라는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만들어낸 투자 철학이 되겠습니다. 미래 성장에 장기 투자해라. 지금 좋은 걸 투자하지 말고 미래에 좋을 것에 투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미래의 성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미래의 성장은 테크 기업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투자 방식은 대부분이 단기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 기준은 현재입니다. 지금 뭐가 좋지? 그것을 사서 매번 투자해서 수익을 실현해서 또 이익이 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투자해서 돈을 벌고 또 실현해서 돈을 벌고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을 하지 마라. 지금 살 때 나중에 미래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투자를 해라. 그리고 언제 파느냐? 나중에 미래에 내가 돈이 필요할 때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익이 좀 나면 얼른 팔고 싶어져서 팔고 또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 다시 투자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너무 급하게 올랐는데 생각이 들더라도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으면 팔지 마세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시기에는
단기 수익률은 안 좋아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 단기 투자 성과도 좋습니다. 그럼 왜 굳이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냐면 이 투자라고 하는 시점은 우리가 언제가 최적 시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돈이 생기면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돈이 생길 때마다 투자를 하면 그 시점이 최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방향이 제대로 됐느냐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대로 된 방향, 논리적인 결정이 옳았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게 옳았다면 비록 타이밍이 나빠도 가져갈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방향과 시간,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방향이 옳은지를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장기 투자 얘기했을 때 최소 10년은 봐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에 투자했을 경우, 그리고 왜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면 그 시간의 경과에 나타나는 변동성을 이기기 어려운지를 엔비디아라는 이 개별 종목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엔비디아를 10년 투자했더라면 266배의 수익이 났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1억 투자했으면 266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죠, 그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나스닥을 투자했다면 5.5배가 됩니다. 10년간 5.5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5.5배 훌륭한 수익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욕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10년에 5.5배면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266배를 보시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실지 모르지만 266배는 저 수익률을 가진 사람은 젠슨왕 빼놓고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266배는 개인 투자가가 투자해서 누리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ETF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빨간 선으로 나타난 게 있고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게 있는데, 이 빨간 선은 엔비디아고 파란 선은 나스닥 100이 되겠습니다. 요 빨간 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고점 대비 하락률입니다. 주가라는 게 지속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올랐다가 빠졌다가를 반복해서 10년간 이거를 수차례 반복을 해서 266배가 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중간에 각 단계마다 그 오른 직전 고점에서 그 다음 많이 빠지는 게 얼마 빠졌는지를 뭐 1% 빠졌을 수도 있고 2% 빠졌을 수도 있고 10% 빠졌을 수도 있고 반등을 한다면요. 반등하기 전까지 최저점까지 빠진 걸 얘기하는데 밑에 표에서 보시면 엔비디아의 경우는 고점 대비 30% 빠진 게 2번 나오고요. 50% 빠진 게 한 번 나오고 60% 빠진 게 한 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가 266억이 될 때까지 100배가 났으면 1억이 100억이 됐죠. 100억에서 30%가 빠지면 얼마가 됩니까? 70억이 되죠. 그죠? 그래서 100억에서 빠진 만큼 30을 100으로 나누면 30%잖아요. 그죠? 그거를 고점 대비 하락률, 요 빨간 선이 될 겁니다. 200억까지 갔다가 자 50% 빠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에서 50% 빠지면 100억이 빠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넣으실까요? 아, 나 여전히 99억 벌었어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나는 100억 손해봤어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자, 99억 벌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인 판단이죠. 그죠? 그런데 100억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정적인 판단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리적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펀드 같으면 그나마 예를 들어 나스닥이라고 한다면 나스닥은 여러 개의 종목이 있으니까 망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저 지경이 되면요. 언론에서 엔비디아는 망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 혼자도 속이 쓰린데 증권사, 언론, 뭐 전부 유튜브 엔비디아 끝났다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이겨내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내서 10년을 가져가면 266억이 손에 들어오죠. 그럼 266억을 가졌으면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죠. 근데 진짜로 여러분이 266억을 팔아서 캐시아웃 했으면 제가 보기엔 부자가 안 되고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엔비디아를 저렇게 사서 견뎠다면 정말 운 좋은 경우로 부자가 되겠지만 개인은 저걸 이겨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 투자 방법은 almost impossible이니까 나스닥 100을 산다면 오히려 5.5배만 해도 훌륭한 수익률이고, 이런 수익률을 누적해 가면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컨셉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시고 왜 개별 종목에 하지 말고 ETF를 하라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책에 8가지를 정리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 8가지 방법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시장 전망과 예측에 의한 투자,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한두 번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저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에 의한 매매. 야, 뭐가 좋대더라. 다음 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더 잘 나온대. 지금 장이 꼭지다 아니다.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이익. 야, 저거 2만 원 갔던 건데 지금 10,000원이야. 그러니까 저거 언젠가 2만 원 갈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단기 투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마켓 타이밍. 알 수가 없습니다. 마켓 타이밍을 하지 마시고 마켓에 있어야 됩니다. 타임 인 더 마켓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시장을 타이밍하려고 하지 말고 타임 인 더 마켓, 시장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항상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동 투자. 선거 때 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순환매. 야, 지금 이번에 은행주 많이 올라서 금융에 갔으니까 다음에는 뭐 수출주야, 다음 무슨 증권주야, 이렇게 순환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한두 번 성공할 수 있는데 부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치주 투자. 지금까지 가치주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안 됩니다. 이 가치주 투자는 제조업 시대 때 투자 원칙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죠? AI 시대죠. 디지털 시대에 산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디지털 시대라는 건 뭐냐면 인터넷이 도입된 이래로 세상은 디지털 시대로 바뀐 겁니다. 그럼 그게 언제부터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꼭 기억해야 될 연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2000년입니다. 2000년 전까지는 제조업 시대였고 2000년 이후에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제조업 시대.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 이 만드는 비즈니스가 제조업이고요. 인터넷이 도입된 이후부터는 이 제조업이 아닌 디지털, 테크 기업이 세상의 부를 주도하게 됩니다. 제조업 시대 때 가장 맞는 투자 원칙이 가치주 투자였던 겁니다. 자, 가치주 투자는 건 뭐냐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요. 자동차 산업이 잘 되면 자동차에는 철강도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내장재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화학 제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한 가지 산업이 잘 되면 곁들여서 다른 산업도 잘 되고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도 잘 되고 즉 그 시대 때 잘 되고 못 되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물건 잘 팔리니까 주가가 어때요? 올라가죠. 그죠? 그러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주가가 빠지죠. 그리고 경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순환해서 돌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졌을 때 사서 좋을 때는 다시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 팔아라. 이게 가치주 투자인 겁니다. 결국은 가치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데 그 싸고 파는 것을 결정했던 큰 변수는 경기였던 겁니다. 경기. 그 경기는 산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크게 보면 경기가 같이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운 기술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제조업 때 없던 새로운 기술, 그게 인터넷인 거거든요. 그 인터넷이 일반 산업에 본격적으로 도입 들어온 게 2000년부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00년부터는 디지털 시대, 그전은 제조업 시대. 제조업의 시작은 1700년대 중반 전기기관을 발명한 이래로 그 시대는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이 세상의 부를 주도했었고 2000년 이후에는 여전히 제조업은 있지만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방법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야, 이 방법으로는 요긴하게 돈을 벌긴 하지만 깨지기도 하고 부자는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바꾸십시오. 자, 첫 번째가 전망과 예측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은 앨런 그린스펀. 1990년대 미국 연방 페드의 의장이셨습니다. 페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은행이죠. 다시 말하면 앨런 그린스펀은 그 당시에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었습니다. 96년 12월 6일 날 세미나 같은 데 이분이 가셔서 나스닥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이래셔널 이그주버런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시장은 비이성적 과열이야. 경제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면 투자가들이 팔아요, 안 팔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2000년까지 나스닥이 3배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린스펀이 맞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과 시간이라고 한 데서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향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집단이나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새로운 기술이 뭐냐? 인류의 역사와 관련된 큰 기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류가 140만 년 전에 불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BC 만 년 전에 그때 농업혁명이 일어났어요. 농업혁명 전에는 뭐냐면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그 사냥해가지고 잡히면 먹고 거기서 뭐 자고 그리고 떠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농업혁명이 이루어지니까 물이 있는 주변에 모여서 정착 생활을 하고 이때부터 계급이 생깁니다. 지배와 피지배가. 그리고 약 5,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수메르인이라고 그들이 문자를 발명했어요. 이 문자 발명을 왜 했냐면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농사를 지으니까 농산물이 잉여 농산물이 생기잖아요. 다 먹고 겨울에 먹을 이런 식량들을 보관을 해야 되죠. 근데 내가 곡식을 얼마나 보관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몇 개 저장했는지 표시를 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생긴 게 문자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항상 필요가 먼저 나옵니다. 인간은 필요가 생기면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전기기관이 발명이 되겠습니다. 스팀 파워. 이전에는 에너지, 동력을 사람의 힘이나 짐승의 힘, 자연의 힘으로만 썼었는데 이때부터는 사람이 에너지를 만들어냈어요. 저때 전기기관은 뭘로 만들어내냐면 석탄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한 100년 후에 전기가 나오거든요. 전기를 뭘로 만들어내냐면 석유로 만드는 겁니다. 자, 전기기관을 만들고 나니까 이때부터는 공장이 대규모로 되고 분업이 발달해서 본격적인 제조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가 제조업 시대에 제조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불을 주도했고 그리고 이제 전기 이후에 새로운 에너지로 원자력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에너지와 관련되는 하나의 기술의 진보 이후에 인터넷이 발명되고 지금 이 시대를 가장 앞서서 주도하는 게 AI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발명부터 지금까지를 디지털 시대, 2000년 전을 제조업 시대 이 표에서 그렇게 저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분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얘기를 따라오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농업혁명 시대 때는 생산수단이 뭐였어요? 토지였잖아요. 그죠? 토지와 노동이었었어요. 그리고 농산물이 이제 생산물이 되겠죠. 그죠? 자, 농산물이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농산물 가격이 한계 요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 짓던 사람들, 아이고, 이제 이거 농사 지어가지고 수지가 안 맞네. 그래서 이제 도시에 몰려들어서 공장, 제조업 이쪽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제조업 시대 때는 생산수단이 공장하고 기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공장하고 기계가 되고 이들은 뭘 만들어냈어요? 여기는 모든 제조 상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공산품이 계속 공장들이 만들어내니까 잉여가 생기죠. 만드는 족족 팔려야 되는데 잘 안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내 물건을 팔고 싶은데 그게 무슨 방법일까 해서 나온 게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물건을 내가 만들면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지금 돈이 없어. 누군가한테 좀 돈을 빌려와서 만들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된 게 금융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혁명이 있었는데 뭐 정보가 이제 늘어나서 뭐가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저 사람이 쏟아내는 저 데이터, 저 기관에 쏟아내는 데이터는 믿을만해, 안 해? 이제 이런 게 생겼고 중요한 AI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AI 혁명은 지금 디지털 시대 때 생산수단은 뭐냐?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 컴퓨터. 그게 생산수단이에요. 자, 이 순간에도 이미 우리 회사 일할 때 뭘로 일해요? 컴퓨터로 하잖아. 그 컴퓨터에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생산수단은 여전히 공장도 있고 기계도 돌아가는 저쪽이 있지만 그쪽보다는 이쪽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 쪽에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자,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을 주잖아요. 그 주는 답은 평균적인 답을 줘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답을 주는 것들이 어떤 사람은 그 답을 채택하고 어떤 사람은 채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철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누구나 똑같은 AI를 활용해서 답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 구한 답을 누구는 활용하고 누구는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떤 근거로 활용했는지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신념 체계 이런 게 중요한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지금 AI 시대 때 많은 투자가들이 AI 버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버블일까요? 아닐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요. 인터넷이 도입되니까 세상이 바꾸겠는데 하는 비전이 형성돼요. AI 들어오니까 2024년까지만 해도 AI 긴가민가 했는데 작년부터 벌써 사람들이 자, AI는 돌이킬 수 없는 세상의 변화다. AI가 무지막지하게 바꾸겠구나 하는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철도, 전기기관이 발명된 다음에 철도로 세상을 바꾸겠네 하는 비전이 형성되는 거예요. 비전이 형성되면 그 산업에 돈이 몰려들어요. 돈이 몰려들면 그 산업이 발전하고 또 다른 한편에는 돈이 무지막지하게 몰려들다 보니까 아무나 뛰어들어서 그 사업을 하려고 드는 거죠. 난립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블이 생기는 겁니다. AI가 진짜로 큰 기술이면 버블이 당연히 생겨야 돼요. 버블이 안 생기는 기술은 큰 기술이 아닌 거예요. 인터넷 때도 그랬어요. 쫄딱 망했어요. AI 어떨까? 인터넷 시대 때만 해도 정말 웬만하면 다 이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지금 그 AI는 달라요. AI 사업에 뛰어들려면 수백조 이상은 돈이 있어야 가능해. 그 돈을 가진 회사들은 빅테크들밖에 없어요. 빅테크들만 지금 여기 뛰어들고 있는데 그들도 일정 부분 버블이 있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AI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빅테크들 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기 영역을 나눠서 다 살아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복 투자 때문에 누군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성공하고 누가 망할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 종목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술을 도입되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나 집단이 대부분의 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철도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한 게 1800년 중후반이에요. 미국 기업 시총 1위부터 10위 중에 한 개 빼고 다 철도야.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불을 주도하는 거예요. 자, 인터넷 시대 볼까요? 2000년대. 난리 피고 대부분 죽었죠. 살아남은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이고 플랫폼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전 세계 시총 탑10 중에 대부분 한 개 빼고 다 테크 기업입니다. 자, 이 흐름을 그래서 저는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싼 거 기다리지 말고.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철도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철도를 깔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을 가지고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프라를 먼저 깔아야 돼. 철도 사업의 인프라는 철도고 인터넷 시대 때 인프라는 인터넷이 연결되겠죠. 그걸 네트워킹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죠? AI 시대 때 인프라가 뭔지 아세요? 데이터 센터. 그 데이터 센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개가 전력과 반도체 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나 집단이 부를 주도하기 직전에 누가 먼저 돈을 버냐면 그들이 필요한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애들이 먼저 돈을 벌어요. 이제 이게 딱 감이 잡히시죠? 자, 인터넷 시대 때 네트워킹 시스템 쫙 깔아야 돼요. 그때 네트워킹 시스템을 제공해준 그 인프라를 제공해준 회사가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었고 썬마이크로 시스템 이런 애들이 있고 또 반도체 회사도 있어요.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그때 돈 번 거예요. 그런데 시스코와 썬마이크로 시스템이 네트워킹 시스템 다 팔고 나니까 한번 쫙 깔고 나니까 이거 할 게 없어가지고 그 뒤가 좀 안 좋았어요. 철도도 한번 쫙 제공하고 나니까 철도는 한번 깔면 100년, 200년 가요. 반짝 돈 벌고 그 다음에는 철도 사업자가 돈을 버는 거야. 인터넷도 쫙 깔고 나니까 누가 돈 벌어요? 인터넷 사업 플랫폼 회사가 돈 벌지. 그때 네트워킹 시스템 했을 때는 돈을 못 버는 거야. 자, AI 시대 때 그러면 반도체 쫙 주고 나면 전기 어느 정도 용량 채우고 나면 얘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되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반도체는 철도하고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없더라도 반도체 한번 칩 넣으면 3년 이상 못 간대요. 이게 뭐 소모되고 뭐. 근데 AI 시대 때 계속 용량을 늘리거나 속도를 빠르게 해서 반도체 칩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이 AI 사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도체 칩은 계속 필요한 거야. 얘는 얘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반도체는 계속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하는 중요한 건 AI 이 시대인 거죠. 그 앞에 거는 예를 들어준 거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될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라고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AI 시대 때 인프라 가장 대표적인 아까 반도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그 반도체 GPU인 거예요. 그죠? 자, GPU는 엔비디아 혼자 만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관련되는 반도체를 투자해야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그 부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제조업과 테크 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테크 기업과 제조 기업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모든 산업은 그 비즈니스의 본질을 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발, 상품 개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무엇을 만들까라는 그 디자인, 설계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제조하는 거. 그 다음에 제조해서 만든 상품을 판매, 마케팅. 즉, 상품 개발, 제조, 마케팅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먼저 선행되느냐면 먼저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거기다가 기계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원재료 사와야죠. 그걸 만들어야죠. 팔아야 수입이 들어오죠, 매출이.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익이 아니에요. 공장값 나가야죠. 기계값 나가야죠. 감가상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원재료값 나가야 돼요. 그 뺀 나머지가 내 이익이 돼요. 굉장히 슬림한 겁니다, 이익이. 그런데 테크 기업은요, 매출을 위해서 딱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실제로 실행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 테크 기업은 아이디어, 컴퓨터, 전기만 있으면 돼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를 B한테도 주려면 제조업 같으면 A한테 주기 위해서 지금 물건 파는 공장이 캐패시티가 다 차면 또 공장을 늘려야 되고 또 기계를 사와야 되고 또 원재료를 사와야 되지만 이 테크 기업은요, 전기만 있으면 돼요. 그냥 A한테 주던 걸 전기만 좀 있으면 B한테 주는 거죠. 왜? 물건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게 바로 제조업과 테크 기업의 차이인데 좀 더 구분을 더 해드리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이 제조업은 그런 걸 했고 테크 기업은 뭐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시작은 인터넷 때문에 시작됐다 그랬죠. 그죠? 인터넷 때문에 됐고 스마트폰 때문에 보편화됐어요. 그리고 AI 때문에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니까 산업이 1900년대 중반에 오니까 일반 그 노동자들도 소득에 잉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나 여유 시간 어떻게 활용할까? 그 다음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회적 동물은 얘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인간관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모르셨지만 여러분들은 관종이에요. 그죠? 좋은 음식 보면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고 여행 가면 찍어서 올려야 돼. 야, 나 살아있다. 나 일본 갔어, 얘들아. 그죠? 소득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런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그냥 안 사잖아요. 그죠? 검색 다 해보잖아.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추천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야, 먹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나도 좀 인간답게 살아보자. 시간도 이렇게 쓰고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데 교제를 하는데 직접 만나는 건 나 샤이해. 온라인에서 하고 싶어. 페이스북에 가서 숨어서 별의별 욕도 다 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인간의 그런 멘탈, 정신적인 부분을 충족시키는 기업들이 테크 기업인데 이게 소득의 잉여가 생기니까 이런 필요성을 사람들이 느껴요. 이쪽 물질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더 안 써. 내가 소득의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쪽으로 가는 거야. 멘탈 쪽으로. 아까 가치 투자로 다시 돌아가면 제조시대 대표 투자 원칙이 가치 투자인데 그거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 기업들은 수익 창출 능력이 쟤하고는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싼 적이 없어요. 가치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은 테크 기업을 살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이후에 주가 상승 보면요. 시총 10위 중에 9개가 아람코 빼고는 사실 다 10개가 다 테크 기업인 거야. 제조업은 뭐만 투자라고? 인프라. AI 기술의 인프라인 반도체하고 전력 쪽만 투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철강 많이 빠졌어. 싼 데 사야지. 이번에 정말 싼 걸 사서 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서 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식의 벌이 가지고는 그 돈을 버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자동으로 돈이 벌리는 방법이 아니고는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투자 방법은 한두 번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방법.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인생에서 성공은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라면 제 얘기에 공감하실 것 같은데 부와 명예입니다. 부는 돈이고 명예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한테서 많은 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벌어야 누구나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이 방법을 한다면 여러분 누구나도 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월급이 작든 많든 하여튼 받는 그 월급에서 일정 부분만 투자를 하신다면 그래서 부와 명예를 두 개 다 얻으려고 회사 다니는 분들이 자산운용업에 있지도 않은 분들이 주식 투자 연구 열심히 한다고 주식 투자 잘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부와 명예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는 투자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은 분명해졌잖아요. 그 투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 보고 주식 공부하면 부자 되면 다 하겠죠.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이 방법 논리적으로 공감하시면 이 방법을 하시고 제가 추천한 방법을 하시더라도 시장이라는 건 흔들리니까 흔들려서 팔고 싶은 욕망 이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흔들리면 한번 더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투자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는 일 그쪽에 공부를 하십시오. 그럼 그쪽에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공해서 명예도 얻고 돈은 저절로 몰려있고 부와 명예를 얻은 명실상부한 성공을 얻는 겁니다. 듣기는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제조업 시대 때는 가치 투자를 했지만 디지털 시대는 인프라인, 반도체, 테크 투자를 해라. 지금 안 오른다고 빅테크 그때 너무 안 올랐어. 나스닥 100 안 올랐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시간 문제야. 너한테 시간이 몇십 년 남아있는데 몇 달 안 온 걸 가지고 왜 그러니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조업에 대한 미련이 엄청 남아있습니다. 그 마지막 미련을 제가 꺾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투자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워렌 버핏이죠. 그죠? 워렌 버핏 아니라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자, 워렌 버핏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제가 설명드리고요. 또 얼마나 2000년 이후에 성과가 안 좋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 그분이 아주 위대한 투자가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과만 좋은 게 아니라 자본시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셨어요. 시장이 발전하는데. 그런데 이분은 1965년에 벅스 해스웨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지난해 은퇴하셔서 60년간 투자를 하셨어요. 그 중에 2000년까지, 아까 제가 2000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35년간은 엄청난 성과를 내셨고 2000년 이후 성과는 안 좋습니다. 왜? 이분이 투자 성과가 안 좋은 이유는 이분이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제조업에서 디지털로 바뀐 겁니다. 이분은 제조업 시대 때 투자 원칙을 정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다고 해서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표를 보시면 노란 게 1965년부터 60년간 투자 성과입니다. 파란 게 워렌 버핏 성과입니다. 연평균 19.9%, 약 20%입니다. 20% 60년 투자하면요 8만 5천 배 정도 나와요. 그럼 1억 투자하면 5만 6천 배, 5조 6천억이 돼요. 지금 워렌 버핏이 돈 안 많은 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동안 S&P 500은 10.9% 굉장히 많이 아주 훌륭하시잖아요. 그죠? 50년도 엄청 차이 나죠? 40년도 엄청 차이 나죠? 근데 30년 딱 들어오니까 빨간 바가 나타납니다. 저게 나스닥 100이에요. 제가 투자해서 아주 중요한 연도가 언제라 그랬죠? 2000년이죠. 2000년은 지금부터 30년과 20년 사이에 오잖아요. 그죠? 지금 26년이니까. 과거 30년 성과 보면 워렌 버핏은 연평균 12.4%고 나스닥은 14.1%, 나스닥이 더 좋아요. 그런데 S&P 500은 10.9%로 워렌 버핏이 S&P 500보다는 좋습니다. 나스닥보다 안 좋아요. 자, 20년 가볼까요? 빨간색이 훨씬 높죠? 15년 가볼까요? 연평균 거의 4% 차이 나요. 나스닥하고 워렌 버핏하고. 10년 가볼까요? 몇 프로 차이 납니까? 11.7하고 17.4. 연평균 약 5.7% 차이 나요. 그 다음에 최근 5년 어때요? 19.2%와 14.9%. 어제 날짜로 하면 또 달라질 거예요.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이거는 데이터예요. 그죠? 지금 AI 시대 때 판단을 직관으로 하지 말고 데이터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렇지만 제가 장기 투자라 그랬죠. 장기 투자할 때는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률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정만 통제할 수 있다면 수익률이 좋은 걸 하셔야죠. 아니 그러면 뭐 개별 종목 가면 되지. 개별 종목 중에 나스닥보다 더 좋은 걸 여러분들이 찍을 자신 있으세요? 아까 엔비디아 경우처럼 속을 까맣게 타게 할 뿐만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엔비디아가 266배 났지. 지금부터 엔비디아 10년에 모르는 겁니다. 이 나스닥 100보다 더 모아놓은 게 빅테크입니다. 빅테크는 이거보다 10종목이니까 보통 빅테크 탑10이나 우리처럼 빅테크 탑7 이런 것들은 이거보다 더 압축됐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 크고 수익률은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제조업과 테크 성과를 보여드렸고 워렌 버핏 성과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 타령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봅시다. 아까 제가 AI 시대 때 투자 1번 인프라를 제공하는 애가 먼저 돈을 벌는다 그랬으니까 반도체 투자 해야 되죠. 그죠? 전기도 할만하다 그랬죠. 그죠? 반도체 1번, 두 번째는 AI를 활용하는 기업, 빅테크 그런 기술 기업들을 더 큰 범주에서 모아놓은 나스닥 100. 그래서 좀 더 브로드하게 얘기하면 1번은 반도체, 2번 빅테크, 3번 나스닥인데 반도체도 아무 반도체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반도체는
제가 2022년에 한국투자신탁 운영에 와서 그전부터 제가 반도체를 원체 좋아했어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해서 직접 설계를 해서 만든 게 에이스의 AI 반도체인데, 우리가 운용사가 설계해서 지수 공급자한테 주고 이렇게 만들어 줘라라고 해서 만든 지수를 커스터마이즈 지수라 그래요. 다른 지수들은 지수 공급자가 그냥 저거 알아서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 쓰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컨셉을 주면 만들어 주는데, 자, 반도체는 8가지 공정이 있어요. 8스텝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4공정으로 줄였습니다. 메모리의 제일 대표 하이닉스, 설계의 대표 엔비디아, 파운드리 대표 혹시 어딘지 아세요? TSMC, 장비의 대표는 ASML. 이 4개에서에 20%씩 넣고, ETF는 최소 10종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시총 5위부터 10위에서에 합쳐서 20%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품에는 하이닉스가 20%고, 시간이 지나면 주가에 따라서 다음 조정할 때까지 좀 웨이트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는 3%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올릴 거예요. 삼성전자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리밸런싱 할 건데, 그 컨셉을 독일의 지수 공급자인 솔락티브라는 회사한테 우리가 줬어요. 자, 이대로 만들어줘라 해서 나온 게 우리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고, 수익률 한번 볼까요? 필라델피아 33.44, 반도체, 이거 제가 삼성일 때 만든 거예요. 솔락티브는 에이스예요. 1년 수익률 제일 앞서 있죠. 우리 그 설정 이후 같은 게 비교하면 우리는 582%, 인브야에서 360%, 200%도 더 나고, 필라델피아 되면 300%도 더 차이 나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에이스 많이 사서 우리 AUM 늘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상품을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컨셉이 뭔지를. 이 MVI에서나 필라델피아는 제조업에 좀 더 집중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방법을 과거에 여러분들이 배운 방법,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방법은 제조업 시대 때 방법이에요. 지금 디지털 시대 테크로 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부자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 전에 국내 반도체 메모리가 굉장히 부족해요. 국내 반도체는 너무 오래 투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이 반도체를 사가서 쓰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4개 과정이 합쳐진 걸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메모리는 너무 공급 초과냐 수요 초과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요.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가 10배까지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만 거슬러 가보세요. 삼성전자가 거의 3, 4년 동안 주가가 완전히 헤매가지고 새로 취임한 CEO가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메모리 수요가 확 늘었죠. 자, 제가 전망가 예측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애널리스트들 중에 야, 반도체 메모리 수요 확 는다라고 얘기한 사람 여러분들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삼성전자주도 메모리 수요가 이렇게 늘 거를 몰랐어요. 무슨 얘기냐? 메모리에만 가지고 하면 언제 공급 초과될지, 언제 수요 초과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공급 초과라서 난리를 피고 호황이지만 소리 소문 없이 공급 초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정설이나 이런 걸 보면 1년 정도는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럼 그동안에는 국내 반도체는 좀 사도 돼요. 전력은 보통 원전 하나 지어서 하고 오려면 10년 걸린다니까 송배전 이런 시설도 금방 안 된답니다. 한 10년. 제가 굳이 1, 2년 볼 걸 왜 10년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원체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제가 한번 비교해 드렸어요. 저희 거하고 코덱스 타이거 다 비교 얘기해 놨고요. 괜찮죠? 그죠? 저희 게 어떤 기관에 봐도 지지 않습니다.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를 25%씩 넣고 나머지 이제 7종목에 합쳐서 25% 넣는 거고요. 자, 국내 반도체를 하신다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연금이라면 국내 반도체는 세금이 없으니까 여러분 위탁계좌에서는 이거 이제 투자하시는 거고, 세제 혜택 있는 퇴직연금에서는 글로벌 반도체를 사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제 얘기에 공감하고 사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안 사요. 왜 안 사느냐? 저 표, 그래프, 주가 차트입니다. 맨 앞에 한번 보실까요? 저게 글로벌 반도체 탑4입니다. 어때요? 어마무시하죠? 두 번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력 탑10입니다. 세 번째가 아까 봐온 국내 반도체입니다. 다 차트가 살벌한 거야. 그런데 1년 전에 샀으면 좋았고 2년 전에 사면 더 좋았고, 그때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가파르면 그때도 가파르고 항상 가파른 거야. 안 사. 이거 몇 년 지나고 보면 또 그때 과거 얘기할 거야. 한 달 전이면 더 좋았고 6개월 전이면 더 좋았고 1년 전이면 더 좋았고 2년 전이면 더 좋았어요. 그죠? 과거로 갈수록 좋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흐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가치가 올라갈지 몰라도 어느 정도 꺾이면
사람 나이가 들수록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죠? 가치가 떨어지는데 내 투자의 부는 늘어나는 거야. 특히 글로벌 반도체 탑10은 저는 무조건 세상에 있는 어떤 반도체 지수보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자, 차트 보고 놀라지 마시고 특히 적립식이라면 아무 생각하지 마 사십시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는 사람이 잘 안 느는 이유가 차트 때문에 그래요. 그죠? 과거로 갈수록 아까 선거 더 좋다 그랬죠? 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과거는 언제예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과거.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안 사요. 그리고는 나중에 저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 사라 그래서 샀더니 왜 제가 사면 빠집니까? 그럼 제 대답은 네가 사서 그래. 그렇게 몇 분 대답을 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추천을 하면 일부는 사고 또 산 사람 중에 일부는 왜 내가 사면 빠집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봤더니 그리고 물어봤더니 사라 그러면 바로 사지를 않아. 지켜봐. 그러다가 빠지면 안 사.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또 봐.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참다 못 참아서 사. 주식 또 쉬었다 가는 거야. 그 시점에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사니까 빠지는 거지. 근데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왜? 방향이 맞았기 때문인 겁니다. 방향이 맞으면 시간은 내 편인 겁니다.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내 편인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가 점점 가치가 줄어들고 있는데 나의 투자 가치는 늘어나니까 내 삶의 가치는 전체적으로 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실천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 지금까지 얘기한 전부를 축약하는 부의 공식입니다. 퓨처 웰스입니다. 미래의 부는 지금 P, 지금 투자하는 돈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성입니다. R은 뭐냐면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 R을 그때그때 좋은 R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찾아다니면서 벌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투자해서 벌고 한 번 깨먹어도요 남는 게 없어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투자해서 더블이 나. 그걸 다시 투자해서 50% 손실이 나요. 이거를 반복해. 또는 첫 번째 투자해서 50% 터져. 그 다음에는 더블이 나. 이거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자리예요. 벌었다 깨졌다를 반복하면 그게 3번 벌었더라도 한 번만 깨져도 돈 모으기가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내가 3번 벌고 한 번 깨졌으니까 다음에는 3번 벌고 한 번 깨지는 걸 조심해야지. 그냥 조심해야지. 그리고 또 그걸 되풀이해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투자하지 마세요. 그래서 R은 뭐냐면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스닥 100만 사라, 반도체만 사라, 빅테크만 사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적절히 섞을 수도 있는 겁니다. 대신에 한 번 산 거는 저 수익률이 요번에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 수익률을 내주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셨죠? 저기 1번 반도체 탑4, 글로벌 반도체 탑4, 2번 빅테크, 3번 나스닥인데 인프라 중에 국내 반도체도 한 1년은 괜찮아 보이고 전력도 괜찮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하셔도 시간 열리면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표를 넘어가 봅시다. 제가 이제 제 나이가 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친구들을 만나면 야 손자가 태어나면 손자 노후 보장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면 주민등록이 생기니까 계좌를 열어서 나스닥 100을 1000만 원치만 사줘라. 그러면 언제 은퇴할지 모르지만 한 55년 후에 은퇴한다고 보면 얼마가 될까? 나스닥 100을 투자하면 연평균 15%는 난다고 본다. 나스닥 100은 왜?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그 기업이 커지면 넣어줘요. 낡은 거는 빼. 지수 자체가 계속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로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100종목으로. 여기서 살아나지 못하는 기업은 빼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번 투자해 놓으면 지수 자체에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을 계속 넣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55년을 투자하면 여기는 빠졌는데 몇 배가 나오냐면 2170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217억이 돼요. 물가 상승률 10배 잡으면 대충 한 20억 되잖아요. 그죠? 20억으로 노후 보장 안 될까? 걔는 그때 동안 한 푼도 벌어놓은 게 없을까? 안 된다 싶으면 2천만 원 해주세요. 2천만 원까지가 비과세예요. 그럼 40억이 되잖아요. 그죠? 자, 2천만 원 투자했더니 얘가 한 40억 됐어.
2170배가 났어요. 그런데 60년 후에 은퇴한다 그러면 60년까지 가면 이게 2170배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60년 4380배가 돼요. 5년 사이에 2000배가 되는 겁니다. 2배가 된 거예요. 2배. 그런데 시간이 길게 가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게 2000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투자 시간을 낭비할 거예요. 이 순간에 저 55년과 60년 사이에 그 5년은요, 지금부터 5년은 2배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저때 5년은 2000배가 차이 나는 겁니다. 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적어도 확실한 하나는 시간이에요. 월급 나오는 족족이 30%, 저는 30%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30% 아니면 10%도 좋지만 투자를 하십시오. 어디에? 지금 좋은 거 말고. 제가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반도체. 반도체는 30년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종이에 기록했던 게 지금 반도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반도체를 대신한 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50년, 60년 가는 거는 반도체보다는 나스닥 100 같아요. 수익률은 반도체가 훨씬 높을 겁니다. 그러면 한 20, 30년 후에 뭐 그때 가서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야, 뭐 50 몇 년? 너 뭐 그때까지 사냐?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뿐만 아니라 넌 부자겠다? 넌 부자인데 왜 이런 방송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수준이 달라요. 1년에 1억 버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부자의 수준과 1년에 연봉 10억 받는 사람의 부자의 수준은 다른 겁니다. 저는 직장생활 처음 출발했을 때 그때 이만큼만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돈은 몇 번에 거쳐서 수정이 되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수준의 부자는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수준의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만큼 오랜 기간이 지나야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인데 제가 얘기하는 방법을 가지고 한 3년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느끼게 되냐면요.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성공의 부와 명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에 대한 자신감이 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쪽에 신경 안 쓰고 다른 나머지에 신경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돈이 당장 내가 원할 만큼 없지만 되겠는데라는 순간에요. 여러분 어깨가 확 펴지는 겁니다. 왜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 제가 운용사 다니면서 코덱스부터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어놔도 여러분들이 자꾸 단기 투자를 해서 돈을 못 버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사장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나만 부자 되는 걸 원하겠지만 제대로 된 것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제 책 사서 읽어도 저한테 한 번도 안 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까지 우리 에이스 ETF를 홍보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왜 굳이 나와서 얘기하느냐? 진짜로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부를 보는 기회를 갖게 하고 싶은 겁니다. AI 시대 때 진짜 특징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부의 더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본 분들은 꼭 제가 하는 방법을 실천하시고 또 실천할 게 있습니다. AI는 꼭 활용하십시오. AI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요. 활용만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이 새로 도입될 때 인터넷 가지고 돈 번 사람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두 사람 있죠? 네이버하고 카카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거기다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기회가 지금 AI에서 오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봐서 못했으면 이 AI는 놓치지 말아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제조업과 테크 기업의 차이를 제가 이 그림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퇴직 후 직업 선택, 디지털 시대 접근 방법.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아도 조기 퇴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더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하냐면 치킨집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치킨집은 전형적인 제조업 사고 마인드예요. 자, 치킨집을 하려면 매장을 임대를 해야 돼요. 그죠? 제조업 시대 때 필요한 공장입니다. 인테리어 해야죠. 치킨 사와야죠. 치킨 튀겨본 적도 없는데 내가 튀겨야 돼. 그리고 팔아야 닭 한 마리 뭐 2만 원, 3만 원 받잖아요. 근데 그게 마진이 아니에요. 임대료 나가야죠. 치킨값 나가야죠. 다 빼고 나면 얼마 안 남아. 이 제조업 아까 설명해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른쪽 뭘 것 같아요? 유튜브잖아요. 전기값밖에 더 듭니까? 앞에 가면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망하면 퇴직금 다 날아가요. 뒤에 가다 망하면 돈 들 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들어 늙어감에 따라
점점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자산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한 개인의 인생 총 합의 가치는 내 개인적인 삶의 가치가 줄어들더라도 나의 부의 가치는 늘어나는, 그래서 적어도 이퀄이 되게 그런 투자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간의 가치를 절대로 여러분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들이 투자할 때 시행착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그런 투자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시면 방송을 더 보시는 것도 좋고 책은 한번 사보십시오. 그 제 책에 4권 정도 또 추가 추천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한 투자 방법에 어느 정도 이제 확신도 가지게 되시라고 보고, 그리고 한 5년, 10년 후면 여러분은 분명히 저한테 감사하게 될 겁니다. 다만 그 사이에 어떤 경제의 공황이나 쇼크가 오면 주가가 다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투자 방법 망가져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꼭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은 꼭 부의 길에 올라서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CE ETF